예정이 되고 있고 또 올해 또 총선도 있고 해서 법률안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교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PPT로 설명드릴 내용하고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교재 내용은 중간중간에 지금 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내용으로 일단은 넣어놨는데 이후에 또 추가로 또 개정된 부분들이 있고 뭐 최근에 또 개정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내용까지만 이 안에 넣고 또 이 교재는 그 전 내용까지만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재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일단 제가 PPT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만 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가장 많이 개정이 된 내용이다 그러면은 뭐 취득세 세율 정도? 그죠? 예, 취득세 세율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개정이 된다라고는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 국회는 통과를 못했습니다. 개정안만 지금 죽어라고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도 일정 부분 통과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정리를 좀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또 뭐 다른 당에서 뭐 이렇게 또 개정안이 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다 보니까 어떤 게 통과가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종합부동산세 쪽은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올해 개정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앞으로 개정될 내용 그러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임대 쪽하고 부가가치세 쪽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 개정상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 구간이 바뀌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적응할 만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원래 6억 원 이하는 1%고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는 3%고 그 다음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원래 2%였는데 이게 구간별로 세금 자체가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가도록 이번에 개편이 됐었죠. 그래서 요 계산식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실무적으로도 당연히 알고는 계시죠. 네, 그래서 취득가액에다가 3분의 2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3을 뺀 금액의 100분의 1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는 2%였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6억 원일 때하고 자 6억 원이면 1%거든요. 그러면 6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6억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6억 원이 바로 넘어가죠? 그 순간부터는 1,200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2배가 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6억 원에 거래한 사람하고 6억 100만 원에 거래한 사람하고 세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요 구간이 문제가 생겨서 이걸 이러한 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게끔. 그래서 계산식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가 정확히 얼마냐면 7억 5천이죠. 그렇죠? 그래서 7억 5천일 때가 2% 구간으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6억 원에서 7억 5천 사이는 예전에는 2%였지만 지금은 1%에서 2% 사이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반대로 7억 5천에서 9억 사이는 원래 2%였는데 2%부터 3%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자료로 다 나가 있죠. 예시로.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 금액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객이 와서 매매로 집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6억 원에서 7억 5천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약 1%보다는 높고 2%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답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사이에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알고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6억 원이다. 그러면 6억 원에서 3억 원을 나눕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억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가 억 단위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억을 빼면은 그냥 숫자상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3을 자 6을 3으로 나누면 2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2는 4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얼마 빼느냐면 3을 빼니까 1%가 되겠죠. 그래서 6억 원이면 그냥 1%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억 5천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3억 분의 2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요 곱하면은 15억이죠?
그러면 3, 5, 15니까 5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3을 빼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억 5천이면 그냥 2%인 거죠. 그러면 9억 원이다. 그러면 9억 원에다가 3억 분의 1을 하게 되면 3, 3은 9니까 자 6이 나올 것이고 6에서 3을 빼면 3%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 요 구간만 정수가 떨어지고 나머지 구간은 다 소수점으로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1%보다는 높지만 2%보다는 좀 낮습니다. 반대로 7억 5천에서 9억 원 사이는 2%보다는 높지만 3%보다는 좀 낮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대충 두리뭉실하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계산하시려면 이 계산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그래서 이제 계산식은 적어놨는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3분의 1 곱한 다음에 거기서 3을 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계산식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사무실에다가 딱 적어 놓으면서 돼요. 그러면 그 금액에다가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건 여러분들 다 교재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장판지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요 정도 표 하나는 그냥 깔아놓고 보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구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면, 7억 5천에서 9억 사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7억 5천에서 9억 사이는 원래는 몇 프로 냈어야 돼요? 2% 냈었어야 된다고, 2%.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6억까지가 1%였고 그 다음에 9억부터가 3%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고 9억이 넘어가면 3%인데 여기가 2%였었다고요. 2%였는데 지금은 7억 5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구간은 2%보다는 어때요? 낮아지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시행을 해요. 문제는 이 구간이 2%보다는 어떻게 됐느냐?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 구간에 들어간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고 이 구간에 들어간 사람은 오히려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경과조치를 뒀어요. 경과조치를 두는 게 작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까지 잔금을 치른 사람에 한해서는 이 구간도 그냥 2% 적용해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은 이미 했어야 돼요. 작년에 계약은 했고 올해 중도금 내고 그 다음에 잔금까지 치러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치러질 때냐면 올해 3월 말까지. 이해되셨죠? 단 우리가 일반 분양 받는 경우에는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건 2022년도까지. 그 주택에 한해서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분양, 아파트 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22년도까지는 그냥 7억 5천에서 9억 원 사이는 그냥 2%만 적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이상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과 조치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건 이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여기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예전에 지금 취득세를 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부가세가 따라 붙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요게 지금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가 계산식이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가세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을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가세 실무에서 계산해줘요? 안 해주시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해드려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상거래 같은 경우는 즉 매매거래 같은 경우 상가를 매매로 거래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4%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에 대해서만 매매거래가 아까 1%에서 3%까지 하향 조정됐던 거고 원래는 몇 프로가 원칙이냐면 4%입니다. 근데 4%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는 아시죠? 옛날에 취득세 2%에다가 옛날에 등록세 2%예요.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우리 10년 전에는 취득세 따로 냈고 등록세 따로 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합쳐져서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4%를 적용을 해서 취득세를 계산을 해서 내시고요. 다시 그 4%를 두 개로 쪼개요. 항상. 반반씩 쪼갤 거예요. 그래서 2%, 2%로 쪼개서 2%로 계산한 금액의 10%, 그러니까 0.2%죠.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 특별세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에 대한 20%, 그러니까 0.4%가 되죠. 이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가를 거래하게 되면 몇 프로 낸다고 하느냐면 4.6%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주택을 취득했을 때 예를 들어서 6억 원 이하면 1%잖아요. 1%죠? 1%는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잡으셔야 되느냐면 무조건 일단 2%에다가 이 금액의 절반을 잡으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일단 부가세 계산할 때는 무조건 2%는 하나는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금액의 절반을 잡아요. 절반을 잡아서 일단 이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한 다음에 1%로 다시 2%에 10%를 잡아요. 그러면은 0.2%거든요. 하여간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0.2%라고 알고 계세요. 농어촌 특별세는. 자, 이제 지방교육세가 문제인데 이 금액의 20%를 잡습니다. 이 금액에. 그러면 0.5%에 20%면은 얼마예요? 0.1%잖아요. 그죠? 요게 지방교육세예요. 그래서 6억 원 이하짜리는 실무에서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3% 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무상으로는 부가세 포함해서 단 85제곱미터 이하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은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1%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3억짜리 9억 초과된 주택은 3%잖아요. 그죠? 9억 원이 넘어간 집은 3%짜리죠? 그러면 3%짜리에 대한 부가세 계산할 때도 일단 이거 고려하지 마시고 2%에다가 여기에 딱 절반 잡아요. 그럼 몇 프로예요? 1.5%죠. 이런 식으로 가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요 부가세 계산할 때는. 그래서 일단 3%로 뭘 계산하시냐면 취득세를 계산하고 다시 2%에 10%인 0.2%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몇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0.2%. 그리고 그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얘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에 무조건 20%예요. 그러면 0.3%가 되잖아요. 1.5%에 20%니까. 그죠? 요게 뭐예요? 지방교육세 이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치고 나면은 얼마가 되느냐? 3.5%가 되는 거죠. 대신 이것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3.3%가 되는 거고 얘만 들어가고 얘는 빠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요건 6억 원 이하고 요건 9억 원 초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억 원부터 9억 원 사이에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8억짜리를 취득을 했다. 8억짜리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정했던 세율 있죠? 네, 세율을 곱해서 일단 뭘 계산을 해요? 취득세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8억이면 8억 곱하기 3억분의 그냥 8 곱하기 3분의 2 하시면 되겠죠. 8 곱하기 3분의 2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을 하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보다는 높겠고 2%보다는 뭐예요? 8억이면 2%보다는 높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나올 거 8억으로 잡지 말고 그냥 7억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1%보다는 높지만 2%보다는 낮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여간 그걸 적용을 해서 취득세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요 취득세를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8억에 0.2% 하세요. 이게 농어촌 특별세예요. 하여간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몇 프로예요? 0.2%예요. 그 세율이 몇 프로가 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농어촌 특별세는. 그래서 이걸로 농어촌 특별세를 계산한 다음에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는 여기 나온 금액 있죠. 여기 나온 금액의 절반만 잡으세요. 50%만. 요 나온 취득세의 50%를 잡아요. 절반을.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그 50% 나온 금액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의 20%를 잡은 게 요게 지방교육세예요. 어차피 무조건 요 세율의 절반이거든요. 요 세율에.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세율을 쪼개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세율의 절반을 잡아야 되는데 이 세율의 절반을 잡아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 세율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의 절반을 잡으나 여기를 절반을 잡아서 계산을 하나 결과값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충 이 정도 나올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정도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라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6억에서 7억 5천 사이면 뭐 1%보다는 조금 더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7억짜리면은 1%면은 얼마예요? 700이고 2%면 1400이잖아요. 그러니까 700보다는 좀 더 나오고 1400보다는 좀 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에서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부가세가 좀 더 붙을 건데 만약에 뭐 정확한 금액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확실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대충 아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다른 데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부가세 계산 안 하고 그냥 주어진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셔서 대부분이 아예 표가 있잖아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표가 있죠. 가지고 계시죠, 다. 예, 그걸로 계산하다 보니까 부가세 개념을 아예 모르세요. 또 공부한 지도 오래됐잖아요. 지금 물어보면 알아요? 관심도 없죠? 네, 그게 맞아요.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1%에서 3% 사이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 짓고 나서 땅 산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건축업자들한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보통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보통은 땅을 사고 집을 지어요. 집 짓고 땅 사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땅을 먼저 산단 말이에요. 자,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해요. 그러면 집이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4%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을 지어요. 집을 신축을 하게 되면 요건 2.8%를 내니까 그대로 내면 돼요. 근데 이걸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을 먼저 계약을 한 다음에 취득일이 언제냐면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약상 잔금 지급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 날짜를 한 1년 후로 미뤄요. 꼭 잔금 날짜를 2달로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집을 먼저 지어요. 집을. 그러니까 집이 먼저 신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2.8%니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건 똑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대한 잔금을 치러요. 그러면 이걸 매입을 하는 순간 집이 있는 주택이라고 해서 얘는 토지라 그래서 얘는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이 땅값에 따라서 1%나 뭐 1%나 3% 사이 이 사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얘보다 세금이 줄어들죠. 요 땅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집 짓고 땅 산 사람은 땅 사고 집 지은 걸로 봐요. 그래서 이건 주택으로 안 보고 그냥 4% 적용합니다. 하도 신축업자들이 이 짓을 많이 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올해 신설된 내용이죠. 네. 4주택 이상부터는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가지고 4주택 이상이 됐다. 내가 집이 3채가 있어요. 3채가 있고 이번에 하나를 더 사요. 더 사서 4개가 되는 그 4개부터는 무조건 4%예요. 그러니까 1%에서 3% 사이에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원래 이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번에 들어온 거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4주택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혜택이 없으니까 항상 물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 4주택을 판단을 할 때 몇 가지 봐야 될 게 있죠. 자, 첫 번째는 이때 4주택은 세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 해서 몇 개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해서 몇 개입니까? 그걸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세대 자체가 집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더 취득하는, 그 다음부터 취득하는 모든 주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번, 5번, 6번, 7번, 8번 나머지는 전부 다 4번부터는 다 뭐예요? 다 4%짜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게 공유 지분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봐요. 공유 지분일 때는.
또는 부속 토지만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공유 지분하거나 물론 같은 세대 내에서 말고 다른 세대 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쪽에 1세대가 있고 이쪽에 1세대가 있습니다. 자,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어요. 근데 부모 세대가 집이 세 채예요. 세 채고 네 채를 요 네 번째 집을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공동 소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집은 이 집도 되고 이 집도 돼요. 그러니까 이 집은 4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몫은 4%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또는 이럴 수도 있죠? 자, 집이 있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이쪽을 갑이 소유하고 이쪽이 을이 소유해요. 근데 서로가 같은 세대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주택수에 하나로 잡으니까. 근데 다른 세대가 가지고 있다. 부모 세대가 건물 쪽 소유자고 자녀 세대가 토지 쪽 소유자다. 그러면 이것도 집 하나, 이것도 집 하나. 이렇게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속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건 무슨 수에 들어가느냐면 주택수에 들어가요. 물론 다른 세대라는 전제하에서. 근데 그게 만약에 같은 세대 내에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같은 세대라면 그냥 묶어서 몇 개고 이게 하나고 이게 다른 세대라면 따로따로 하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세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세대는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에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다 같은 세대로 봐요. 그러니까 세대 분류를 시키려면 일단 주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주소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독립세대가 안 되는 사람이 요 두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이신 분 주소 뺀다고 하더라도 뭐 소득세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할 때 배우자는 독립세대가 안 된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배우자는 주소가 나랑 분리되어 있어도 내 명의로 집이 세 채가 있고 이번에 배우자 명의로 집을 한 채를 산다. 근데 주소가 달리되어 있다. 그래도 배우자는 항상 나랑 같은 세대로 보니까 배우자가 사는 집은 4%짜리예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30세 미만인 직계 비속 또는 부모. 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1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 비속 자녀를 말하는 거죠. 네. 또는 자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로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 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부모, 자식, 그 다음에 배우자는 그냥 무조건 뭐예요? 같은 세대로 봐요. 그래서 부모는 일단 같은 세대로 일단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부모도 이제 물론 따로 주소가 옮겨져 있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따로 주소가 옮겨져 있으면 상관없고 자녀는 따로 주소가 옮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30세 미만이면 무조건 무슨 세대로 봐요? 같은 세대로 봐요. 그러니까 일단 몇 세가 넘어야 되느냐면 30세가 넘어야 돼. 아니면 결혼을 해서 나가든가. 지금 미혼인 상태니까 예. 결혼한 사람이 30세 미만 그건 상관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